이번 영상은 진술의 종류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독백적 진술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권유적 진술을 이어갑니다. 시적 진술과 설명, 시적 진술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진술의 특성, 진술의 종류,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진술과 묘사의 어울림.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넘어갑니다. 복습합니다. 독백적 진술은 자기 반성적이고, 권유적 진술은 이 타인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반성과 또 뭐 각성과 또 뭐 행동할 것, 참여를 촉구하는 것, 네, 그 촉구하고요. 해석적 진술은 세계에 대한 탐구와 비판이다. 탐구와 비판만 있겠어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세계, 물질, 대상. 만약에 나무가 시적 대상이라면 나무는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세계죠. 세계에는 나무도 있고, 어떤 시적 대상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 물질은 다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에 대한 탐구와 비판이다 라고 해요. 특징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시적 진술은 묘사 못지않게 우리 정서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투적인 의미체계, 네, 상투적인,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시적 진술은 상투적인 의미체계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동반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동반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상투적인 의미체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리운 사람이 생각난다. 이 정도는 뭐 상투적인 의미체계죠. 그런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부시게 푸르르면 나 뭐 그리운 사람 생각이나 나겠어요? 그런데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상투적인 의미체계를 벗어난 거죠. 상투적인 의미체계는 비 오는 날 그리움에 젖는 것, 그런 게 좀 상투적인 의미체계인데, 그렇죠. 또 그런데 뭐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날만이라도 이렇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충격을 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진술이 이러하지 못하다면 넋두리가 되고, 네, 넋두리 어느 때 돼요? 독백적 진술이 잘못되면 넋두리가 되죠. 피상적 주장이 되고, 이거 어떨 때요? 이런 거는 또 권유적 진술이 잘못되면 피상적 주장이 되죠. 자기중심적 사고가 된다. 즉, 해석적 진술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시적 진술은, 시적 진술, 설명이나 이런 거 말고, 설명 같은 거는 뭐 절제된 표현 안 쓰죠. 설명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설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명과는 달리 시적 진술은, 설명적 진술과는 달리 시적 진술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시적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적 진술을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중언부언 되겠죠. 그리고 설명적 진술은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적 진술은 그냥 설명인데, 설명은 명시적 논거를 제시하지만 어떤 말을 할 때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설명은 그래요. 그런데 시적 진술은 명시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왜요? 압축하니까요. 그 다음 권유적 진술이라고요. 권유적, 권할 권자, 꿰일 유자죠. 그러니까 하라고 자꾸 꼬시는 그런 진술을 권유적 진술이라고요. 권유적 진술의 특징이 외형상 특징은 그런데 약간 청유형 종결음이라고 그래요. 청유형 종결음이가 자주 쓰입니다. 합시다, 하자, 하세, 하시죠, 이런 식으로 청유형, 특히 하자, 합시다, 하세, 이런 식의 청유형 종결음이가 쓰여. 그런 게 이제 권유적 종결음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시에 이제 나오는데, 독백적 진술로 되어 있는 서정주의, 서정주의 푸르른 날에 청유형 종결 어미로 끝나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하자와 같은 표현은 권유적 진술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독백적 진술인데 독백적 진술로 돼 있죠. 푸르른 날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왜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네, 권유적 진술로 보이죠. 이런 청유형 종결어미가 쓰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래 시 김수영의 눈에 나타나는 권유적 진술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네, 살펴보기로 해요. 여기서 하자 하고 보이는 것과 김수영 시인의 권유적 진술 눈에서 나타나는 하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타인의 각성과 동조를 요청하는 권유적 진술은 이렇게 타인에게 각성하라, 동조하라, 참여하라,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권유적 진술은 무엇이 우선해야 한다. 남에게 각성하라고 권유하고 청유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뭐가 우선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요. 타인에게 각성과 동조와 참여와 또 반성을 요청하려면 요청하는 권유적 진술, 그죠? 타인에게 반성해라, 각성해라, 또 참여해라, 동조해라 이런 걸 요청하려면은 무엇이 우선해야 되겠어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작품 보겠습니다. 이 시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해봐요. 그리운 사람 그리워하자 할 때 이 모습 이렇게 이 청유형 이것과 또 이 작품에서 날아오는 하자라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 이 하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한번 보기로 해요.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네, 굉장히 감동적인 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읽을수록 맛있어요. 이렇게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합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봐요. 눈이 어떤 존재인가요? 먼저 이렇게 시에서는 사물이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이 뭔지, 왜 눈인지, 그죠? 눈의 본질은 뭐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면 사물에는 항상 본질이 있죠. 생명에는 본질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의 본질이 뭘까? 물론 인간이 만든 본질이겠죠. 그러면 뭐 약간 뭔가 순결한 어떤 그 순결함, 순결함 이런 뜻도 되지만 눈의 현실을 한번 현실적으로 눈을 봐요. 네, 물론 뭐 눈은 사람의 보는 눈을 뜻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리는 눈과 좀 겹쳐 있어요. 내리는 눈을 하얗게 순백의 그 하얀 눈을 생각해 봐요. 지상의 현실을 차별 없이 다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덮어버리는 어떤 억압의 존재일 수도 있겠죠. 눈이. 네, 이렇게 본다면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만약에 눈을 뭐 순백의 새하얀 뭐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상투적인 의미 체계죠. 눈을 저기 아름다운 순백의 뭐 존재, 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상투적인 의미 체계인데, 그게 아니라 눈은 현실 세계를 억압하는 아주 이것저것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무차별적으로 현실, 이 세계를 덮어버리는 억압의 존재라면, 그죠? 억압하는 압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동반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아시겠어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눈을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진리 또는 뭐 순백의 아름다움, 뭐 순결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상의 현실 있는 그대로 지상을 억압하는 억압의 압제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눈을 바라보고 보신다면 네, 조금 이제 좀 쉬울 거예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우선 있는 그대로를 깔고 생각해요. 이때 눈은 하얀 하늘에서 떨어진 눈이죠. 떨어진 눈. 근데 동시에 보는 눈도 생각을 해주세요. 동시에. 왜냐하면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한 면도 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뭐하고 있죠? 지금 단정 짓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권유적 진술을 할 거니까 남에게 권유적 진술은 뭐야? 타인에게 각성하고 또 그 반성하고 또 동참하고 동조하고 참여하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부터 그렇게 해야죠. 자기 각성, 또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미리 먼저 알고 자기가 먼저 반성하고 각성하고 또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남에게 뭐 하자라고 청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각성을 먼저 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눈은 살아있다 하고 단정 짓고 있죠. 네.
그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눈은 살아있대요.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이렇게 딱 벌써 이제 뭐 하자고 하죠. 기침을 하자. 만약에 눈이 억압하는 억압의 존재라면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침 우리가 어쩔 때 기침이요 가슴이 답답할 때 억압받을 때 기침을 해서 풀자라고 하죠. 자유롭자, 자유를 찾자, 그죠? 자유롭게 살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기침 가슴이 답답할 때 기침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지죠. 속 시원해지죠. 네, 그래서 기침을 하자라고 청유합니다. 네, 그래서 그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이렇게 부르네요. 이렇게 시인이요. 돈호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불러요? 없는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죠. 왜요? 뭔가 현재성,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성, 실제성, 뭐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현재성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돈호법이죠. 이렇게 없는 사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시인이 돼가지고 답답함도 풀어내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지 말고 네, 확실하게 기침을 하라는 거예요. 기침은 어떨 때 하죠?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속이 답답할 때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음을 밝힐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화장실 같은데 노크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문도 없었죠. 옛날에 화장실은 문도 없고 그냥 자기가 화장실 갈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침을 하기도 하죠. 물론 화장실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러죠. 누가 오면은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릴 때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다가갑니다 라고 기침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존재를 또는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네, 눈이 지금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기침을 하자. 그 억압하는 존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해버리자라고 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의미 보라고. 그때 이제 눈도 그런 억압의 눈일 수도 있겠죠. 억압하는 자의 눈. 또 그 시인 자체가 약간 좀 저항의식이 있는 시인이었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기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이렇게 눈 지켜보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순백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다 이런 말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느냐는 독자의 선택이겠지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렸대요. 죽음. 네, 죽음을 잊어버렸다.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죽음을 잊어버리면 이미 죽은 영혼이죠. 네,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살아있는 육체가 되겠죠. 어쩌면 시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시인이 죽음을 잃어버리면 그 시인이기는 네, 좋은 시인이 되기는 글렀죠. 네, 시인은 항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육체가 되려면 늘 죽음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기서 눈은 약간 긍정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변주되는 것 같아요. 기침을 하자. 또 청유형이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눈을 바라보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죠? 네. 하늘에서 내린 눈이기도 하죠. 저 아주 높은 곳에서 어쩌면 권력자에게서 내려온 눈일 수도 있고
또 억압하는 눈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 눈일 수도 있겠지만, 네. 밤새도록 고인 가슴 가래라도, 즉 밤새도록 고인 가슴 가래라도 답답한 그 마음, 그죠? 밤새도록, 밤은 좀 암울한 그런 어떤 순간을 말하겠죠. 그 암울한 순간에 고인 그 가래, 답답함을 마음껏 뱉어내자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하자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살아나자라고 지금 뭔가, 즉, 자유를 찾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자, 이런 의미로 보이죠. 왜냐하면 기침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독백적 진술로 되어 있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의 청유형 종결 어미는 맞아로 끝나는, 즉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와 같은 표현은 권유적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권유적 진술은 아니죠. 아래 시 김수영은 눈에 나타난 권유적 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푸르른 날은,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거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일까요? 남에게 한 말일까요? 거기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죠. 독백적 진술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아라는 어떤 결의, 의지를 보이는 진술이죠. 자기한테 맞아라고 청유해봐야 독백하는 거죠. 혼잣말이고, 야, 맞아. 내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청유의 말을 했어요. 그래봤자 혼잣말이죠. 그러니까 독백적 진술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김수영 시인의 눈에서는 맞아 이런 것은 시인이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에게 하는 말이죠. 타자에게 하는 말은, 네, 바로 권유적 진술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독백적 진술인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르른 날에 나타나는 권유 또는 청유는 타자의 각성과 동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자문자답식의 자기 반성이며 자기 각성이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문자답식의 자기 반성이며 자기 각성이다. 그래서 네, 반성적, 독백적, 이런 말이죠. 독백적 진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표현은 독백적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유적 진술은 타자에게 이게 중요하죠. 권유적 진술은 타자에게 각성과 동조와 참여와, 그리고 참여를 요청한다. 반성이 빠졌네요. 네. 각성과 반성과 동조와 참여를 요청한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어요. 각성과 반성과 순서대로, 네, 반성, 뭔가 각성을 했으면 반성을 이제 해야겠죠. 반성했으면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네, 그렇게 요청한다. 그게 뭐라고요? 권유적 진술의 특징은 뭐예요? 타자에게 한다는 것. 네, 그게 특징입니다. 김수영은 눈에서 요청은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렇죠. 타자에게 하는 거죠. 타인에게 각성과 동조와, 네, 타자에게 각성과 반성과, 각성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고, 동조하고 참여를 요청하려면 자기 먼저 각성하고 자기 먼저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각성과 동조를 요청하는 권유적 진술 또한 자기의 각성과 반성이 우선해야 된다. 네, 자기의 각성과 반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네, 이게 아까 그 문제 나왔었죠. 네,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 권유적 진술의 핵심은 뭐예요? 타자에게 한다는 거죠. 타자에게 먼저 타자를 향한 어떤 권유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타자에게 네 가지, 뭐뭐했어요, 네 가지. 각성과 반성과, 네, 이거 좀 빨간 걸로 할까요? 각성과 반성과 참여를 요청하는 건데, 자, 동조와 참여를 요청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유적 진술, 권유적 진술, 김수영 시인의 눈을 통해서 권유적 진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